예, 라이프라인 코리아의 김동훈 대표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통제의 대상에서 대응의 주체로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이 재난 일상화 시대에 들어섰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드리면은 지금 한 20년 동안 24개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구호 사업을 이제 해왔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재난이 나면은 현장에 들어가서 이게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재난이 났을 때 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생겼던 1월 20일부터 계속 이제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겪었던 게 이번 사건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블랙스완은 이게 검은 백조인데 원래는 존재할 수 없는데 막상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좀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들이 벌어지는데, 예전에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이제 성질로서 봐야 되는, 앞으로 오는 재난도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올 수 있다. 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전형적인 사례가 됐고요. 두 번째 경험은 코로나19 기간 중에 지금 장마도 오고 수해도 와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재난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양상들을 보면은 일단 한 개 지자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해가지고 이전의 재난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명을 붙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골고루 다 피해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벌어지고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재난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러 다른 지역 가게 되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재난인데다가 이제 단순히 딱 그 재난이 나서 그 시점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러한 광역 복합 장기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또 이게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앞으로의 또 재난들도 이러한 양태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경험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약한 고리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러는데, 그 약한 고리가 전체가 저희가 재난 약자를 말하는 건데, 뭐 중증 장애인이 자가격리를 당했는데 생활지원사가 없으면 혼자 생활하기 힘드신데 거기에 들어가는 생필품들은 이렇게 뭐 생쌀이나 생배추나 요리를 직접 해 드셔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그럼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온라인 계약을 많이 하는데 집에 인터넷도 안 되고 이게 노트북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교육을 받을 것이냐 등등 해서 매번 재난의 국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재난 약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방향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까지 없던 얘기였는데 국민이 방역의 주체라거나 이제 시민이 백신이라거나 해가지고, 예전에는 재난이 생기면은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데 가셔가지고 정부의 지시를 따라주길 바라는 통제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주체로서, 재난 대응의 주체로서 이제 호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넘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직접 기부하거나 원격 기부하거나, 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파트 자치회에서 주민들끼리 모이셔가지고 그 마스크 구하기 힘든 시절에 마스크 한 장씩 다 모아서 자기 아파트 단지에 이제 경비실 갖다 주거나 또 경로당 갖다 주거나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이 돼가지고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역량들이 앞으로 재난 대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특이한 현상이 이번에 또 벌어진 게, 오버턴 윈도우는 저기 정치학 용어인데요. 한 사회에서 어떠한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진보적인 주장이든 아주 보수적인 주장이든 간에 특정 범위를 넘어서기 힘든데, 이게 재난 때가 되면은 이 창문이 좀 넓어지면서 평소에 얘기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재난 긴급 지원금 같은 경우는 온 국민한테 그냥 다 현금을 준다는 건데, 평상시에 이 얘기했으면은 참 이상한 사람 취급 받았을 텐데 지금은 재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공장에 가셔가지고 마스크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로. 그러니까 상업시설에 들어가가지고 방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일하시는, 돈을 안 받고 일하시는, 그리고 뭐 드라이브 스루 마켓 해가지고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되게 유명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소주 회사에게 로고가 나오는데 저 소주 회사 같은 경우 본인들이 알코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알코올이 생각해 보니까 저 소독제 재료가 알코올인데, 그러면 단순히 이게 기부금만 내는 거, 이거는 우리
직원들 가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거 이걸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을 이제 기부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실제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대란은 꽤 오래 갔는데 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빨리 풀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주류 회사들이 이제 알코올들을 기부하는 이런 활동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되게 벌어지기 힘든 일인데 이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평상시에 생각의 범위들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앞을 본다면은 앞으로 코로나19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2018년에 이제 되게 더웠는데 폭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통계에 따르면 48분이 더워서 돌아가셨거든요. 그전까지 뭐 추워서 사람이 죽는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더워서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실제 48명이 그때 온열 질환으로 2018년에 돌아가셨고 그때 이제 법에 드디어 이제 폭염이 재난으로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던 현상들이 일어난 거고 이미 코로나19 직전에 이미 보셨겠지만은 호주에 일어난 산불들이 그 야생동물 이제 1억 마리 정도를 태우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집계는 10억 마리거든요. 예, 더 피해가 실제로 더 커졌었고요. 2020년에 지금 한국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지금 집이 파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코로나19 직전에 돼지열병이 돌고 있었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도 계속 돼지열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저희 집까지도 이미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내려왔습니다. 말라리아 모기들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도 이미 말라리아 환자가 생길 만큼 그러니까 세 가지 재난이 한 지역에 동시에 겹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기후 변화와 앞으로 세계화와 등등 해가지고 미래 재난에서는 우리가 해왔던 문명이 해왔던 일 때문에 이제는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거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재난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솔루션은 무엇일 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그 실마리들을 찾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본 경우에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솔루션 단어 중에서 그나마 그냥 가장 가깝다 그러면은 재난 회복력, 회복 탄력성 이런 단어가 있는데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 우리가 이제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 소독하고 드레싱 해가지고 그다음에 약 바르고 밴드를 붙일 텐데 이럴 때 드레싱하고 하는 밴드를 붙이는 요 행위 자체는 보통 어느 나라든 같이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뭐 소방, 의료, 구조, 구급 같은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재난 대응과 관련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몸을 낫게 하는 거는 원래 몸이 가지고 있던 이제 회복 탄력성인 건데 스스로 회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커뮤니티, 지역사회, 공동체, 국가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난이 쳐들어올 때마다 계속 맞으면서 뒤로 후퇴하다가 어느 순간 붕괴해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어쨌든 이게 재난 당하더라도 다시 한 발 물러섰다가도 다시 두 발 앞으로 가고 다시 한 발 물러섰다가 두 발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앞으로의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떤 부분들을 주로 이제 강조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좀 일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일본 자료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조, 협조, 공조라 그럽니다.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자조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자조거든요. 예, 스스로 지키는 거 자조인 거고 그다음에 협조라는 거는 우리끼리 지켜주는 거죠. 가족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가족을 지켜주고 옆집 사람이 날 지켜주고 마을 사람들이 날 지켜주고 또 우리가 마을 사람을 지켜주고 이런 걸 협조라 그런 거고 공조라는 거는 주로 이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어 하시는 우리가 119에 전화 걸었을 때 이제 소방관들이 오고 구급대가 오는 것처럼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이제 공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뭐 짐작하셨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들이 있으신 거고요. 근데 이제 그와 반면에 애석하게도 자조나 협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텐츠도 많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례도 많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들이 강화가 됐을 때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행정안전부가 지금 계속 한 달마다 아니 일주일마다 자원봉사 코로나 기간 중에 자원봉사 하신 분들의 숫자를 집계 했는데 그 누적이 7월 초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마 수해가 오기 전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총 70만 명이 넘었거든요. 뭐 7만 명도 아니고요. 70만 명.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그 숫자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도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대응했던 자원봉사 숫자가 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44,000명에서 갑자기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전한 만큼 이번에 그 국민들이 그냥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자조와 협조의 능력들인 건데, 이 능력을 충분히 이제 증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능력과 더불어 가지고 자조와 협조의 능력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받아 안고서 진흥될 수 할 수 있을지, 이거에 지금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럼 자조의 협조가 중요한가 그랬을 때, 여러분의 상식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요. 고베 대지진 1995년에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또 세월호 참사 같은 의미거든요. 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과 후의 사회에서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요 대지진 때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셨어요?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66.8%가 스스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1%가 도와줘서 옆 사람이 살려줬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구조대가 와서 구해준 거는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마저도 이 국지적 재난은 지역에서도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대규모 코로나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 같은 데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준비해서 해내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대비태세가 돼 있느냐, 그럼 자조와 협조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올 텐데, 어떤 그러한 사례들이나 가능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뒷시간에 다른 발표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제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엄마인데 아이가 있어. 근데 내가 부상을 당했네, 재난을 당했네. 부상을 당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피난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침 옆집 아저씨가 뛰쳐나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옆집 아저씨 붙잡고서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저씨가 쌩 까고 혼자 도망가지 말고 그 아이를 딱 안고서 아이만이라도 데리고 가서 살려줄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평상시에 전혀 인적 교류가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친하지 않더라도 얼굴만이라도 알고 있는 사이라면은 그 아저씨는 빠져나가면서 차마 외면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구해달라, 아이라면 구해달라는데, 그럼 아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기관과 기관, 단체 관계에서도 일본에서는 이 재난 경험을 많이 해보신 단체들한테 이게 물어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 재난 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봅시다 끈끈이 묶여가지고 MOU 작성하고 같이 훈련한 팀들은 막상 재난이 발생하니까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약속은 안 했는데 재난 현장에 막 모인 거예요. 서로 도와주려고 많이 모였는데 서로 얼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현장에 모인 단체들끼리 주로 모여가지고 조직화해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좀 느슨한 연대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마다, 동네마다, 또 개인마다 얼굴이 보이는 관계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조나 협조, 이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게 공조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미래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체적인 사례와 합의 토론들은 우리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무교 본공의 사무총장인 강명훈 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재재난에서 찾은 시사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무교 본공회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그 재난 활동했던 내역입니다. 아마 보시면 2005년부터 매년 재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재난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한 번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2006년 강원도 인제, 영월, 평창 이런 지역에, 그리고 북한 지역에 그 수해가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그 산사태라든지 큰 재난이 많아서 포크레인이라든지 또 지프를 통해서 지역에서 직접 활동하는 또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 2007년, 8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안의 기름 유출 활동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아픈 일도 많았고 또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2014년 세월호 상황입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현장이었고 지금도 그 현장을 생각하면 다시 또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2020년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소방 공무원들 분들이 따뜻한 식사와 그 다음에 국을 먹고 싶다 해서 현장에 가서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해외 중국의 스탄성 지진 현장입니다. 2014년, 13년 필리핀에 하이에나 태풍이 있을 때 활동했던 현장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 인도네시아하고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났을 때 현장입니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다른 모습입니다. 2005년 때는 일반 지진이었고 2018년에서는 복합적인 재난이 많이 왔습니다. 쓰나미라든지 지진 그리고 이 땅이 물로 변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특별히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인도네시아 젊은 층들이 다 현장에서 활동가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이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재난 현장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는 자발성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상황이 어렵고 또 이재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대부분 재난 현장에 가보면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어떤 현장을 가보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구 활동을 하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현장이 너무 생각보다 더 어렵고 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다 해서 2002년 때 김천에서 수해 복구를 할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복구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비 좀 피해서 저희가 복구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복구 활동을 요청했던 노부부께서 갑자기 하얀 정장을 갈아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할아버지 정장을 갈아입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옛날에 왔던 팀들은 비가 오니까 다시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가실 줄 알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복구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현장을 지키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어렵고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현장을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와서 스스로 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책임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모르면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항들이 2020년 이제 수해복구 이번엔 저희가 안성 또 이천 강원도 또 남원 구례 여러 현장을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현장에는 정말로 저도 이제 그 현장을 들어가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또 일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 센터의 센터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개의 팀을 보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다 가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원봉사의 가치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장에서 만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어떤 활동과 어떤 가치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그 현장이 더 보람 있고 자기 자원봉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스스로 가치를 버리거나 또 가치성을 없애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는 모두가 리드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현장에는 우리만 그 자기 단체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리드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드는 따로 있고 우리 팀들은 몇 개의 팀으로 나눠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섞여서 보면 서로 현장에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잘 하는 게 아니라 경쟁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속도전 같은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하는 자기 그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재난 현장에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같이 복구 활동을 하고 같이 활동을 통해서 이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서로의 그런 팀과 자기 부분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거기에서 함께 하자. 서로 이렇게 너도 없고 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큰 지원과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재난 현장에 가보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서로 더 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안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급식만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이제 저희와 같은 재난 현장에 뛰고 있는 더 프라이민스랑 그쪽 팀에서 왔습니다. 와서 교무님 혹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도시락 싸고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배달해 주면서 그 현장에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아마 다른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하면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의 현장에 모두가 잘 살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재재난에서는 모두가 살펴줘야 할 사람인데 저희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보면 굉장히 이거 어떤 일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사실 왔는데 한참 뒤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6번에는 무화봉사를 하자고 합니다. 어물교에서는 무화봉공이라는데 나도 있고 모두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나도 없고 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화봉사를 합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물교에서는 무화봉공이랍니다. 무화봉공은 나를 놓고 공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자원봉사 했네, 아니면 뭘 했네, 아니면 우리 팀을 해야 됐네, 이런 서로 자기 아니면 우리 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나면 봉사했다는 생각을 놔야 됩니다. 또 이 현장에 왔을 때는 모두가 같이 활동하는 팀이라고 생각했고 같이 움직이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그런 상대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봉사를 했으면 봉사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없이 진정한 봉사를 하려고 하면 다 나를 놓고 또 팀을 놓고 단체를 놓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번째, 관심을 가지면 손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노숙인들이 쓰레기통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현장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노숙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난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난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그 재난 현장만 아니라 활동의 손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재난복구 활동을 통해서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와 지지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난 현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의 재난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재난을 통해서 얻고 배우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이 재난 봉사를 통해서 더 큰 안전과 재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파 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환입니다. 앞에 분들이 좀 조용하게 하셨죠. 예,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한데요. 저는 좀 텐션을 좀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잘 젊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한테 주어진 세션은 재난 맞춤형 공동체 실천 사례. 제가 현장에서 좀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연기 전공은 아니고 연출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카메라 뒤에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서 영상 기자 일을 하다가, 그때도 이제 사회공헌 쪽으로 좀 취재를 많이 하다가 그 현장에서 만난 분의 이제 제안으로 일본의 피스인지 재팬이랑 에이파 재팬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기록하는 일을 3년 반 정도 하다가 올해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에이파 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저는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옆에 사진 한 장 넣었는데 저게 현장에서 사진인데 굉장히 좀 웃기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웃겨서 한 장 찍어달라 그랬어요. 카메라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보면은 뭐 고프로부터 해서 제가 4-5대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현장이 너무 이제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기록을 어떻게든 하려고, 예, 저렇게 현장이 움직이는데 허리 끊어집니다, 저거. 아무튼 그래서 현장 모습 좀 해서 같은 옷이죠. 예, 저희 이제 단체 옷인데 입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에이팟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강원도 산불, 그리고 코로나19 지원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영상이 2개 있습니다. 2분짜리 영상이 2개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편안하게 그냥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에이팟이라는 단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이팟은 요즘 사실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플랫폼, 연대, 재난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목적으로 2012년도에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 일본에 지금 본부가 있고, 저도 에이팟 재팬에서 지금 근무를 하다가 들어와서 연관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인지 재팬이 모단체고, 그 밑에 재난 분야, 연대가 필요한 재난 분야를 하기 위해서 에이팟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스리랑카, 가장 재난이 많이 나는 지역이죠. 여기서 80-90%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대를 한다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 재난 나면 한국 너네는 의사를 보내, 우리는 뭐 돈을 댈게, 그래서 서로 해놓는 거죠. 어차피 재난은 일어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에이팟 코리아는, 예, 넘어가면, 그래서 에이팟 코리아는 강원도 산불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선 영상을 한 개 보시고 하시죠. 예. 그 강원도 산불이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한 활동입니다.
이때 당시에 저도 일본에 근데 있었고요. 60평생 살아도 그런 분 처음 보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막 속옷이랑 막 이런 게 부족했는데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면은 막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일본에 있다가 다음 날에 입국을 해서 인천 공항에서 바로 렌트를 해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입구만 나와서 아무것도 없잖아. 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스리퍼만 이런 거 신고 왔지 뭐. 지금 슬리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주 좋아 좋아. 세상에 이런 거 하나 못 사시고 살아봤는데 이게 뭐야? 좋아. 너무 좋아. 너무너무 쓸모 있는 거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맞네 아주. 그러면 딱 맞아. 잠깐 떨어진 거. 장화까지 해주네. 오래오래 생각하면서 잘 신고. 아주 편해요. 네. 강원도에서 활동했던 모습이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신발을 이렇게 일일이 치수를 세서 나눠드린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드백이 조금 남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게 많은 게 조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을 지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강원도 현장 갔을 때 우선은 대피소를 갔을 때 대피소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이제 마을회관 대피소라고 하죠. 마을회관에 8개 마을회관에 다 모여 계셨기 때문에 갔는데 당장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밑에 사진 보면은 저기 빨래 건조대 있죠. 그걸 제일 먼저 요구하셨어요. 빨래 건조대. 왜냐면 모였는데 뭐 양말 빨고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신발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장에서 신발 지원 원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라서. 근데 해봤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10개 종류, 남자분들은 뭐 5개. 그래가지고 일일이 치수를 재가지고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드백들이 좋았고, 그 이후로 저희가 한 달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한 달 정도 활동하면서 바로 저 마을회관 옆에 불에 탄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손자들 역할 같은 걸 많이 해드렸고요. 그래서 밑에 장화는 이제 신발 치수를 알기 때문에 장화까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지원이 들어와서 심리 지원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구 지역에 긴급 지원을 나갔는데요. 우선은 그 아이쿱 생협이라는 곳에서 저희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시락을 생각을 해냈고, 도시락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도시락을 조금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영상을 하나 보시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급식카드를 쓸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한 끼는 급식카드를 가지고 해결을 하지만 또 한 끼는 부모들 집에 없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한 끼가 중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알차고 복도 있고.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 2주 격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가가지고, 제가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혼자 가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때도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밥이 중요하죠. 예. 저도 그렇죠. 밥 맛있는 밥 먹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근데 이게 뭐 안 그래도 제가 나도 얘기하겠지만 주기만 하고 또 일하러 나가거든요. 2천만 원으로 시작을 예,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애들끼리 5천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후원을 받아서 가보면 또 싹싹 다 200명에서 해주더라고요. 2,400명까지 늘렸습니다. 예. 늘려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식당들 만나고 도시락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되겠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너무 명분이 좋고 반응들이 너무 좋아. 반틈 이상 줄어들지 않긴 했는데 90% 이상 줄어들더라고요. 아 정말 아이들 잘 내셨다. 실적으로 애들한테 맛있는
도시락을 든다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와 함께 동시에 일석이조, 일석삼조 눕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데 자기네들이 밥을 해 먹으려면 가스불도 위험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죠. 영상을 만들어서 희망브릿지에 보냈습니다. 제1구협회 보내서 네. 추가 지원을 요구를 했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더 많은 이 도시락이 인원들의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힘이 대구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정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줘갖고 잘 먹고 우리 이것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도시락 뜨면서 이렇게 맨날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쨌든 다 그날 점검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체크도 되고.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면은 사업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되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방학교라는 거를 온라인에서 기획을 해서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예술 쪽을 전공했지만 너무 그 프리랜서 강사들이나 방과후 강사들이 너무 지원이 안 된다는 기사가 많이 떠가지고 그분들에게 컨텐츠를 만드는 조건으로 선지급을 100만 원을 하고 지금 컨텐츠를 모아놨고 저 컨텐츠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기획을 했고요.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올 거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니까 심리지원 영상을 좀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옆에 사진들이 전국에서 지금 저걸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잘 활용되고 있어서 되게 사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짧게 1분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맞춤형 지원 활동에 대해서 뭐 이건 다음에 토의대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에 사실 답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을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리고 뭐 신발도 그렇지만 섬세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섬세한 부분은 이제 토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리더가 정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제일 리더예요. 현장 가면은. 이장님들 평소에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난이 나면은 작은 단위에서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동센터면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리더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장 가면 우리 단체들끼리 그러니까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아까 뭐 강명건 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긴급이라는 거 안에서는 사실 리더의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빠르게. 저희는 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정예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활동들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지역 단위의 그 커뮤니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난은 지역에 나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어서 지역에 가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재난 회복을 하려면 지역 단체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단체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은 이제 각자 다 역할이 있잖아요. 예. 저는 자원봉사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협력 뭐 보면 단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제 13회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의 가장 핫한 세션, 재난 세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발표했지만 오늘 두 분 우리 요즘 재난 대응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들이신데요. 이번에 두 번째 발표하셨던 우리 강명건 고문님 이번에 7월달에 국무총리 표창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오랜 시간 해왔던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해 인정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가장 떠오르는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작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하셨던 우리 에이팍 코리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단체입니다. 에이팍 코리아의 이동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저희 셋이서 이제 좋은 얘기들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과제가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의 재난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돼서 이미 수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또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또 만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돌파하면서 새롭게 미래의 재난을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셔가지고 활동하셨던 이 두 단체, 이 두 분의 활동가, 현장 활동가들께서 나름대로의 실마리들을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기 강명건 교부님께는 첫 번째로 이게 두 단체가 굉장히 특이한 활동들, 이전의 자원봉사하고 다르게 좀 이게 다른 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원불교 본공회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과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이 현장의 활동들이 우리만의 활동이 아니다.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부분도 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이재민들에게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예를 들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물품 하나 구입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세밀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현장에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떠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난데도 안성에 있는 그 주민들이 원불교 밥이 참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하게 저희가 뭐 비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맛있게 해드릴 것인가 또 이 식사를 통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뭐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하고 특별하게 뭐 따로 특이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아닐 수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그랬으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리가 없죠. 그랬을 때 지금 봐야 되는 게 종교인으로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치나 원칙이나 네트워크 등등 저희 국내에서 재난 대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최고참이고 가장 경력도 많으시고 가장 경험도 많으신데 그랬을 때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데에는 좀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재난 현장을 보셨는데 많은 과제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게 하나하나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뭐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저희도 이제 태안에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식사가 좀 식사가 부족해서 갑자기 이제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바람에 밥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던 한 쪽에서 구세군 쪽에서 우리 저기 밥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 가져가시라고 아무런 그냥 조건 없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아무런 조건 없이 현장에 왔고 그 현장에서 뭐 이재민들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도움을 뭐 해달라고 안고도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그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그 조건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가족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재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고 그 현장에서 지금 다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챙겨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가족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 단체의 관계 아니면 우리가 뭐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만남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되게 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데요.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큰 대선배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누구나 당위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구세군과 원불교는 현장에서 어쨌든 조건 없는 협력을 통해서 이재민들을 도왔던 그런 경험들.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의 새롭게 변하는 그러니까 재난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변해야 될 텐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핵심적인 문제로 보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번에 에이팍 코리아의 이동환 이사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예 단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에이팍 코리아의 활동은 이 관련된 분야의 다른 기관들뿐만 아니고 지금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좀 특별했던 사례로서 좀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 활동과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다른 점들이 특징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긴 하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젊은 단체이긴 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소수 정예인 그러니까 저희 인원들이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선 사실 강원도 산불이 처음이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정말 많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저희는 긴급 구조,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소방 119가 하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저희가 현장에 가장 빠르게 들어가서 그거부터 구호까지 하는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들어올 때 우리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왔다가 할 일이 있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강원도 때는 계획 없이 왔다가 저희가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신발이나 장화나 그리고 대구의 도시락도 자연스럽게 나온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희는 종교 베이스도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긴급이잖아요. 긴급 재난지원금 받아보셔서 알잖아요. 오늘 필요한 게 내일 들어오면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속옷이 필요한데 내일은 속옷이 오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걸 바로바로 반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다가갔던 부분인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되게 섬세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때 잠깐 말했지만 신발을 이쁜 걸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도 여자분들입니다. 대다수가 그 어르신들이었고, 신발도 10개 종류, 그리고 거기서 고를 수 있게, 그리고 다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 받는 것처럼. 저 신발이 5,000원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분들이 정말 이렇게 품에 안고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입니다. 사소한 부분. 근데 그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새로운 재난이라고 코로나 부분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례들을 좀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반도 다르고 활동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세대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지금 이 공통된 걸 말씀해 주시는 게 각자 협력과 일종의 수요에 기반한 활동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늘상 교육받을 때나 책에서 늘상 당위적으로 배웠던 건데 굉장히 실제로는 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지금 해내고 계신 얘기들을 지금 들으시고 계신데요. 근데 에이팍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수요에 기반한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도 있는데, 신발, 도시락 이런 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질 못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아이템들을 찾게 되는 현장 들어갔을 때 특별한 방법이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들끼리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기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행위를 했을 때 대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대구에 도시락을 지원할 때는 도시락은 지원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도시락을 누가 만드냐는 거죠. 그러면은 아동센터 근처에 있는 식당,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는 근처의 식당에 이걸 부탁하면 어떨까?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 하니까 실제로 문 닫은 데가 많았고요. 그리고 도시락도 처음 해보는 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한테 해주는 도시락이 나온 거죠.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2천만 원 가지고 가서 200명한테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하루 딱 보니까 이거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 한 끼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수요자라고 생각했을 때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받는 부분이, 저는 아까 말했지만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잖아요. 그 부분을 기부자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다면, 내가 현장에서 느낀 감정을, 그러면 저희는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거기랑 더불어서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고 그 리더의 결정이 빠른 단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위에 리더들이 빨리 결정을 해주는 거죠. 빨리라는 게 몇 분이죠, 몇 분 만에. 오케이, 해보자. 이게 긴급에선 가장 필요한데, 어쩌면 쉬운 얘기지만 일부 모금 단체에서 집행하는데 몇 달씩 걸리거든요. 긴급이란 걸로 모금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저희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깊숙이 현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욕구들을 읽어내시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현장 보시고 왔을 때 가장 큰 어쨌든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거나 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이 보이실까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해외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현장 들어갔을 때도 여기 강명호 총장님 제가 현장에서 많이 뵀거든요. 정말 그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어? 되게 많습니다. 사륜구동 차 들고 오면 됩니다, 현장에. 근데 그런 분들 부탁하면 다 오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들 하는 거죠. 각자 이 단체 요만큼 하고 빠지고. 근데 서로도 모르고 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하는 건 아닌데 뭔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보면서는. 그리고 수요조사 같은 경우도 구청 같은 데 아니 뭐 이렇게 군청 같은 데 가면은 이재민 몇 명만 나오잖아요. 제가 구례를 다녀왔는데 1020명 그러면 거기에 60대가 몇 명인지 80대가 몇 명인지 여자분 전혀 없습니다. 그게 수요조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맞춤형 무슨 키트가 들어가고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들에게 그만큼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할 때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루 안에 다 해야 되고 그럼 서로 협력하면 되거든요. 현장에 들어온 단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안 돼서 우리가 생각하죠. 왜 안 되지? 그럽니다. 뭐 바빠서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난 앞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솔직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예. 예, 그래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재난은 새롭게 올 수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원래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계속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두 분이 각자 경쟁을 할 게 아니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침 또 사전 질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일일이 저 다 대답해 드릴 수 없고요. 이 중에서 지금 나온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게 우리 강명건 고문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이제 그 기관들, 저희 같이 밖에서 들어오는 기관들, 또는 지역에 계신 단체도 있을 텐데 그 기관들이 지금 경쟁 관계에 처하는 게 아니고 뭔가 협력을 일으켜서 뭔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집안에 보면 누가 가장이 있어서 가장이 중심이 돼서 그걸 이렇게 같이 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되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현장에 가도 그냥 각자 뭐 엄마는 따로 아빠는 따로 뭐 이러듯이 그런 누군가는 중심체 역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을 보면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 부분이 있어서 내가 먼저 중심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같이 재단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에 서로 도와주려고 온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서 중심만 잡아주면 사실은 모든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2019년 때 고성 산불 때는 이제 급식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행자부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식 단체들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회의는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단체만이 아니라 지금 이쪽 APAC도 있지만 다른 단체들도 왔는데 이쪽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뭘 함께하는 이런 협의체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따로 놀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지원하고 있는 그 단체들만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같이 사실은 단체가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분만 잘해주면 더 큰 이재민에게 빠른 복구와 또 빠른 그 치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잘하는 단체에서 이것만 빼려고만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조율을 잘해서 이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아마 재난 상황에서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재민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그 실마리가 될 문제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 협력의 문제, 이름을 뭐 협력인지 협업인지 네트워크인지 플랫폼인지 뭐라고 붙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
라고 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저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 중심으로 또 유엔이 그 나라의 정부하고 해가지고 클러스터 모임을 만들어서 그럼 식량 클러스터, 저기 뭐야 위생 클러스터 등등의 물 클러스터 해가지고 만들어서 관련된 단체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 이제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모든 활동가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 해외 나갈 때는. 그런데 아직 한국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도 이게 모여서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분야별로 좀 더 세세하게 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복구 부분도 그러고 또 이재민들이 뭐 심리 문제도 뭐 우리는 못하니까 다른 단체에게 우리 정보를 제공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단체와 합력하면 사실은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같이 하면 되는데 같이 안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에이파 코리아 이동환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는 뭐 그렇게 되면 다 이상적인 거죠. 너무 좋죠. 근데 뭐 저는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그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뭔가 다 그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다 있겠죠. 있으니까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런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라도 좀 사례를 만들자. 작게나마 우리가 좀 모이자고 좀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좀 모이는 걸 대외적으로 좀 알리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저희 대피소도 하나 맡아보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대피소 지금 현장 가면은 공무원들이 맡고 계시는데 사실 전문가인 그분들이 재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난 전문 민간 단체가 같이 대피소를 맡아서 진짜 대피소가 뭐냐, 대피소 매뉴얼이 뭐냐 그런 것도 사례로 좀 보여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총장님처럼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모아서 저희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장 가면 서로 위로해야 돼요, 사실. 근데 다들 그냥 저긴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래 눈에 보이는데 서로 인사는 안 하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좀 만들고 싶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좀 역할을 하고 싶고 그러려고 하면 모금 분야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급 모금이라고 해놓고 긴급적으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들어오는 것도 다들 망설이고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모금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쓸 줄 알고 기부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집행되면 그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 긴급에 써달라. 그럼 그건 긴급에 집행할 수 있게 좀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게 기부자들은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뭐 컨퍼런스 이런 거 할 때 뭐 좋은 결론이나 실제적으로 사례가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례를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모르는 거 아니고, 근데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복한들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정말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 모습 이대로라면은 과연 무슨 뭐 이렇게 더 볼 게 있을까? 그럼 새로운 시작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제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제안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재난 현장에 가시면 워낙 두 기관은 굉장히 거의 전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기관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두 기관은 일단은 모여가지고 같이 현장에서라도 재난 현장에서 좀 얘기하고 또 다른 단체들 오면은 좀 도와주고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은 이 컨퍼런스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자그마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금 첨언을 하자고 하면 현장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사실 군청 시청이죠. 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소유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데 그 외에 자원봉사센터는 실질적으로 먼저 찾는 곳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현장 가면 무조건 자원봉사센터 가야 돼 라고 해준다면 갈 수 있습니다. 갔을 때 뭐냐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뭐 게시판이든 뭐든 앞에 여기에 지금 누가 왔다 갔고 누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게시판 같은 거죠. 앞에 복도에 게시판 같은 것도 좀 만들어주고 저녁에 좀 모일 수 있게 사무실만 좀 내주셔도 사실 저희는 한번 뭐 둘이라도 먼저 모여가지고 계시니까 늘 그래서 제가 뭐 음료수도 하나 따라드리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시작을 하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교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해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좀 강화 좀 되었으면 좋겠고, 센터든 누구든 만약에 현장에서 그런 중심체 역할을 못한다면
그 현장에 지키는 사람들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저희한테도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도 하나 스스로 과제 숙제를 주셨고요. 여기 보시고 계신 자원봉사 센터 관계자분들한테도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숙제를 풀어보려고 조금만이라도 한번 노력해서 첫걸음만 뛴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작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꼭 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같이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